명절에 자식을 못 오게 하는 건 엄마밖에 없으실 것 같네요. 전에도 말했지만 이제는 명절에도 음식 안 하고 싶어. 몇 날 며칠 힘들고 내내 밥 차리고 치우고 이제 좀 그만하자. 그냥 하시는 말인 줄 알았죠. 그냥 하는 말이 어디 있어. 너희도 내가 가면 불편하잖아. 나도 그래. 자식도 집 떠나면 손님인데 매번 그렇게 떠들썩하게 손님 맞는 게 쉽겠어? 그래도 명절에도 안 모이는 가족이 어디 있어요? 저희는 그러면 앞으로 어딜 가요? 그래도 집이라고 찾아오는 건데.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66세 구명순 씨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자식들에 관한 이야기이죠. 구 씨의 주변만 보아도 다들 자식이 오는 것은 늘 반갑고 때로는 자식 집에 가고 싶어 하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또 자식이 결혼하면 다 남이라며 욕을 하기도 하죠. 하지만 구 씨는 오히려 정반대였습니다. 모든 게 다 지긋지긋했습니다. 구 씨만 보면 밥 타령을 하고 뭐든지 받아가려고만 하는 자식들. 그런 자식들이 집에 오면 뒤치다꺼리 하는 게 싫어서 원룸으로 이사까지 했을 정도였습니다. 그런 구 씨를 보며 자식들은 이런 효자들이 어디 있냐며 도리어 이상한 사람 취급을 했습니다. 남들은 다들 자식들만 목이 빠져라 기다리고 있다며 말이죠. 하지만 자식들이 부모 방문이 귀찮고 불편한 것처럼 부모도 그럴 수 있었습니다. 그게 구 씨일 뿐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구 씨도 아무런 이유 없이 내 자식들의 방문이 꺼려진 것 아니었습니다. 그저 와도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대접만 받으려는 이기적인 자식들에게 질려버렸기 때문이었죠. 구 씨는 아들 하나, 딸 하나가 있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자식 키우는 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형편이 좋지 않았다면 더 그러했죠. 지금은 나아졌지만 구 씨 또한 당시엔 넉넉하지 않은 형편에 외식 한번 제대로 못하고 아이들을 키웠습니다. 그러다 보니 평생 하루도 빠짐없이 해왔던 일이 가족들의 밥을 차려주는 일이었습니다. 밥 차리고 치우고, 밥 차리고 치우고, 밥 차리고 치우고. 아들, 딸은 결혼할 때까지 독립하지 않고 집에서 살았는데 그러다 보니 그 수발은 전부 구 씨의 몫이었습니다. 자식들이 결혼하고 나서 남편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그러니까 구 씨가 60대 초반이 될 때까지도 지겹도록 해왔던 일이었습니다. 평생 밥 타령만 들으며 살아서인지 구 씨는 이제 밥이라면 징글징글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구 씨도 또 밥상을 차려야 하는 때들이 있었죠. 결혼한 자식들이 찾아올 때였습니다. 아들, 딸 모두 사는 곳이 멀지가 않아 언제고 마음먹으면 왕래가 가능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명절이나 생일, 어버이날 등이 아니더라도 손주를 맡길 때도 왔고 저녁밥만 얻어먹으러 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구 씨는 남편이 죽은 뒤로는 쭉 혼자 지냈기 때문에 남들이 보면 놀랄 정도로 단출하게 살았습니다. 밥도 하루에 2끼만 먹었고 반찬도 2~3가지에 밥은 냉동에 두었다가 전재란지에 돌려서 먹었죠. 남들이 보면 궁상 맞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구 씨는 그게 편했습니다. 주말 아침 구 씨는 아침 겸 점심을 먹기 위해서 냉장고에서 반찬통을 2개 꺼냈습니다. 어제 먹다가 넣어놓은 반찬이었는데 한 번 더 먹고 치울 생각이었죠. 그리고 냉동실에 얼려있는 밥을 꺼냈습니다. 그런데 밥을 전자레인지에 넣고 돌리려는 찰나에 구 씨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엄마, 오늘 점심에 좀 갈게. 왜? 저녁에 갑자기 약속이 생겨서. 애들 좀 맡기게. 둘째인 딸 김지우는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3살이라 모임에 데리고 다니기가 쉽지 않아서 주말에 이렇게 종종 구 씨에게 맡기곤 했습니다.
당연한 듯한 요구에 구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여기서 안 된다고 했다가는 또 징징대는 소리를 한참 들어야 했습니다. 강서방은? 같이 가지. 아들, 딸이 올 때면 늘 며느리나 사위가 동행했기 때문에 자식들의 방문이 편하지만은 않았습니다. 꼭 불편한 손님을 맞이해야 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점심은 같이 먹자. 강서방은 닭도리탕 먹고 싶대. 엄마가 해준 거. 구 씨는 알았다며 한숨 같은 대답을 흘렸습니다. 전화가 끊어지자 구 씨는 잠시 앉아 있다가 일어나서 꺼냈던 반찬을 도로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냉동밥은 다시 냉동실 안으로 들어갔죠. 점심시간까지 얼마 남지도 않았습니다. 닭도리탕을 먹고 싶다고 했으니 닭부터 사와야 했습니다. 사위가 입맛도 까다로워서 김치도 새로 꺼내야 했고 및 반찬도 몇 가지 더 있어야 할 듯 했습니다. 조금 어수선해 보이는 것이를 보니 집을 정리할 시간도 필요했죠. 주말 아침에 앉아서 쉴 시간도 없었습니다. 2시간 뒤쯤 딸이 도착할 때쯤엔 집에서 밥 짓는 냄새가 맛있게 풍겼습니다. 혼자선 냉동밥을 먹지만 이 냄새가 좋다는 건 구 씨도 알고는 있었죠. 밥은 다 됐어? 그래. 어서 앉아. 서경이는 밥 먹였어? 집에서 먹이고 왔지. 장모님이 해주신 밥 오랜만에 먹는 것 같네요. 그리 오랜만도 아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온 게 2주 전이었으니 말이죠. 그러게. 시어머니 편찮으셔서 주말에 시댁에 가다 보니까. 이제 괜찮으시대? 네. 이제 괜찮으세요. 다행이네. 2시간 동안 쉴 새 없이 움직이고 또 밥 차리며 간을 보고 해서인지 어쩐지 입맛이 없었습니다. 오전에 혼자 밥을 차릴 때까지만 해도 꽤나 출출했는데 말이죠. 딸과 사위는 구 씨가 먹는지 안 먹는지는 관심도 없었습니다. 어찌나 열심히 먹는지 굶었나 싶었습니다. 너희 밥 안 차려 먹어? 맞벌이하고 요리까지 하는 게 쉬워. 밥하는 거 너무 귀찮아. 거의 다 사 먹지. 구 씨의 질문에 대답하는 딸을 손녀가 옆에서 귀찮게 했습니다. 엄마, 안 먹어. 입맛이 없네. 그래? 그럼 서경이 좀 봐줘. 나 밥 좀 먹게. 3살이 된 손녀는 한창 뛰기 시작한 때라 쫓아다니면서 돌봐야 하니 진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식사를 하고 나서 손녀만 두고 돌아간 딸과 사위. 다음 날 아침까지도 아이를 데리러 오지 않아서 딸에게 전화했더니 한가한 소리를 했습니다. 어제 술을 많이 먹어서 힘들어. 이따 오후에 갈게. 너희 시어머니한테 맡기면 되잖아. 아무리 친정엄마라고 해도 매번 이렇게 애를 놓고 가버리는 딸 때문에 힘들었습니다. 시어머니 아프시대는데 어떻게 해. 다 나았다며? 애는 못 봐주시나 보지. 그리고 오후에 찾아온 딸은 또 사위와 함께 밥도 한 끼 얻어먹고 돌아갔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에 이틀이 사라진 기분이 들었죠. 딸만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첫째인 아들 김종우도 마찬가지로 구 씨를 피곤하게 했습니다. 어머니, 김장은 언제 하실 거예요? 어느 날 며느리에게서 걸려온 전화. 김장이라는 소리에 벌써부터 지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혼자 지내면 먹을 일도 많지 않은데 자식들 때문에 아직까지도 매년 김장을 해야 했습니다.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생각을 하며 김장을 했지만 언제나와 같이 김장 타령을 하는 며느리였습니다. 올해부터는 사 먹자. 구 씨가 그렇게 얘기했지만 며느리는 아랑곳하지 않고 말했습니다. 힘드셔서요? 그래. 요즘은 다 사 먹는다더라. 에이, 올해는 애 아빠랑 같이 가서 도와드릴게요.
아가씨한테도 연락해서 다 같이 하죠. 그러면 별로 안 힘들 거 아니에요. 사 먹으면 비싸기만 하고 진짜 맛없어요. 몇 년 전에도 사 먹자고 했다가 맛이 있네 없네 한참을 불평을 들어야 했었습니다. 아이고, 알았다. 하지만 딸에게 전화를 했지만 김치를 별로 먹지 않아서 작년에도 남았다며 올해는 안 줘도 된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은 김장을 도우러는 오지 않겠다는 것이었죠. 한 번도 온 적이 없으니 이번이라고 다를 리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며느리의 성화에 절임 배추를 사다가 김장 준비를 마쳤는데 당일이 되어서 황당한 통보를 받았습니다. 어쩌죠? 급하게 친정에 좀 가봐야 할 것 같아서요. 큰 기대도 하지 않았습니다. 늘 당연한 듯 요구하는 자식들이 뭐 하나 제대로 도와준 적도 없으니 말이죠. 저녁에 들릴게요. 딸도 김치가 필요 없다고 하고 구씨도 많이 할 자신도 없어서 김장은 적당한 만큼만 했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온 며느리는 김장을 해놓은 김치에 3분의 2 정도를 가져갔습니다. 어머니, 괜히 저 때문에 혼자 고생하셨네요. 그러면서 봉투를 건넸습니다. 죄송해서 재료값 좀 넣었어요. 열어보니 5만 원짜리 지폐가 4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차라리 이 돈은 안 받아도 되니 김장도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 맛있게 먹어라. 그리고 다음 날 딸이 뜬금없이 찾아왔습니다. 엄마, 김장 맛있게 됐어? 몰라. 네 새언니는 맛있다고 그러던데. 정말? 한번 먹어보자. 딸은 구씨의 김치 냉장고를 열어서 김치통을 꺼냈습니다. 그러곤 손으로 쭉 찢더니 맨입으로 먹으며 말했죠. 오, 맛있네? 나도 좀 가져가야겠다. 그러더니 딱 3포기가 들어가는 김치통 하나만을 남기고는 다 챙겼습니다. 안 먹는다며? 그래도 있으면 먹겠지. 너희 둘 다 오지는 않고 김치만 챙겨가? 그러니까 사 먹자고 했는데 기어이 하자더니. 내가 그랬나? 새언니가 그랬지. 그리고 딸내미가 김치 좀 챙겨가는 게 아까워? 딸은 셀쭉하게 말하면서도 야무지게 김치통들을 차로 옮겼습니다. 반찬 해놓은 건 없어? 없어. 갑자기 와서. 하지만 뭐 하나 가져갈 것 없나 냉장고를 뒤지는 딸도, 구씨가 해주는 밥이 맛있다며 오는 사위도, 하고 싶지 않았던 김장을 하게 하는 아들 며느리도 누구 하나 구씨가 필요로 하는 순간엔 곁에 있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면 병원에 간다거나 모임에서 다들 자식들이 효도 관광을 보내주거나 오래된 가구를 내다버릴 때에도 사소한 어떤 일도 자신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으면 귀찮아했습니다. 구씨는 그런 자식들을 보니 회의감이 들었습니다. 모두들 구씨를 밥 차려주고 반찬을 해주는 기계로 보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명절이든 생일이든 무슨 날이든 자식들이 오는 게 점점 달갑지 않아졌습니다. 가족끼리 다 같이 모이는 1년에 몇 안 되는 날이라 남들에겐 큰 의미가 있고 기쁜 날이겠지만 적어도 구씨에겐 두려운 날이 되어버렸죠. 매년 자식들이 다 같이 모이는 날이면 며칠을 알아 누워야 했습니다. 옛날이야 자식들 시키고 며느리도 시키고 그랬지만 요즘엔 그럴 수 있는 때도 아니었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숟가락 하나 놓는 것도 달가워하지 않는다는 걸 지난 몇 년간 몸소 깨달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모든 게 다 구씨 혼자 감내해야 할 일이 되었습니다. 정말? 나는 오라고 그렇게 말해도 오기 싫어 죽겠는 게 눈에 보이니까 기분 상하던데. 며느리? 며느리도 그렇고 아들도 똑같아. 명절에 한 번 오는 게 그렇게 싫은가 봐. 서운해 죽겠어. 내가 지를 어떻게 키웠는데?
친한 이웃은 구 씨와는 다른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구 씨는 차라리 이웃의 아들처럼 오고 싶지 않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힘들면 이제 오지 말라고 그래. 그러면 말은 안 해도 엄청 좋아할걸? 특히 며느리. 다 부모 서운할까봐 오는 거지 지들도 좋아서 오겠어? 하지만 구 씨라고 그런 말을 안 해본 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말해도 저들이 오겠다는데 막을 수가 없었죠. 몇 년 전 설에 다 같이 모였을 때도 분명히 구 씨의 의견을 전달했었습니다. 명절이라고 꼭 이렇게 다 같이 올 것 없어. 지우, 너는 차라리 시댁에 더 있던가? 에이, 나도 친정이 편하지. 어머님, 저는 갈 친정도 없는데요. 아들의 결혼 후 혼자 계시던 안사동까지 돌아가셨는데 며느리의 말에 구 씨가 얼른 화제를 바꿨습니다. 아니면 너희끼리 여행이라도 가고 해. 요즘엔 부모한테 안 가고 다들 여행 간다며? 뭐? 그럼 엄마는 혼자잖아. 원래 혼자 사는데 명절이라고 뭐가 달라? 그러자 희한하게도 자식들 반응이 시큰둥했습니다. 구 씨도 이렇게 말하면 다들 좋아할 줄 알았는데 말이죠. 아니면 밖에서 만나서 외식 한번 하고 헤어지면 되잖냐? 그래도 이런 때 아니면 언제 다 같이 모여서 잔치상에 밥 먹겠어요. 맞아요. 장모님, 저희 맨날 배달 음식 먹고 사는데 집밥 먹는 거 저는 좋은데요. 맞아. 애들도 있는데 나가서 먹으면 힘들기만 하지. 남매나 며느리, 사위 모두 사이가 나쁘지 않아 다행이라면 다행이었지만 구 씨는 자식들과 입장이 달랐습니다. 명절에 오면 고생하는 건 구 씨뿐이었기 때문이었죠. 참 꾸준히 와서 하루 이틀씩 자고 가는 자식들이었습니다. 굳이 오겠다는 거 쫓아낼 수도 없어서 매년 무슨 날만 되면 시집살이하는 며느리 마냥 한숨이 나왔습니다. 지난 명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식들이 오기 전부터 청소도 해야 했고 제사는 안 지내도 여럿이서 먹을 밥상을 차리려면 손이 이만저만 가는 게 아니었습니다. 갈비찜 했어? 그래. 잡채는? 강서방 잡채 좋아하는데? 했으니까 접시에라도 좀 덜어. 아이 진짜 시댁에서도 일하다 왔는데 친정에서까지 내가 해야 해. 딸은 애를 본다는 핑계로 부엌을 나갔습니다. 아들과 사위는 벌써부터 앉아서 술잔을 기울이고 있었고 며느리는 방에 들어가서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구 씨는 꼭 잔칫집에 일하러 온 식모라도 된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애들은 이리저리 뛰어다니고 소리 지르고 누구 하나 구 씨를 도와주는 일이 없었습니다. 차라리 아들이나 딸만 왔다면 덜 신경이 쓰였을 텐데 사위나 며느리가 있어서 밥도 대충 차리기가 힘들었습니다. 이거 말고 좀 더 두꺼운 이불 없어요? 밤에 춥던데. 장롱해봐. 솜이불 있어. 뭐가 뭔지 모르겠던데. 어머니가 좀 꺼내주세요. 하나부터 열까지 숨쉬듯이 구실을 부리는 자식들. 그런데 그런 자식들은 그런 게 구실을 위하는 것이라고 단단히 착각을 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아이들이 먼저 잠들고 늦게까지 이어지는 술자리에 구씨도 먼저 잠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새벽 2시쯤 문득 잠에서 깨자 거실에서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자식들이 보였죠. 솔직히 이런 자식들이 어디 있어? 맞아. 나 회사 동료도 명절에 시골 가기 너무 싫다고 명절 없어졌으면 좋겠다고 그러더라. 그러고 보면 새언니도 대단해요. 저는 좋은데요.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어머님이 그리고 시집살이도 안 시키시잖아요. 아무튼간 우리 엄마는 복 받았어. 불편해도 늘 와서 이렇게 자식들이 다 효도하니까. 그러면서 이어지는 생색내는 말에 기가 찼습니다. 누군가는 배부른 소리 한다고 생각하겠지만 자식들이 정말 효자 효녀였다면
엄마가 자신들의 집에 가더라도 구씨가 하는 것만큼 대접을 해줘야 맞았습니다. 구씨는 얼마 뒤에 잠깐 들른 아들네 집에서 대접을 받게 되었습니다. 푸대접도 대접이라면 말이죠. 집에 먹을 것도 없고 애들도 숙제랑 공부도 해야 되고 뭘 내오라고 한 적도 없는데 뭐가 그렇게 불편한지. 구씨네 집에 오면 내 집처럼 드러누워 있던 며느리는 구씨가 방문하니 표정을 숨기질 못했습니다. 자고 가실 거예요? 아니, 하도 반찬 타령해서 전해주려고 들렸다. 그제서야 안심하는 표정을 짓는 아들 며느리. 밥상이라도 차려주길 기대한 건 아니었지만 너무한다 싶었습니다. 이게 아들네가 말했던 효도라는 건가 싶었습니다. 결국 그날 밥도 한 끼 못 얻어먹고 나오면서 참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불편한 건 당연히 이해했습니다. 구씨도 집에 자식들이 오면 불편한데 반대의 경우엔 더하겠죠. 하지만 왜 자기들만 불편하다고 생각하는지 모를 노릇이었습니다. 자식들이 뉴스에 나오는 자식들처럼 폐륜을 저지른 것도 아니었고 사이가 안 좋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른 나쁜 자식들과 비교할 수도 없겠지만 자식이기에 분명 이기적인 면이 있었습니다. 부모는 늘 희생하는 게 당연하고 자신들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구씨가 자신들에게 해주는 모든 것들이 구씨에게도 기쁜 일이라고 착각을 하곤 했습니다. 이러다가는 죽을 때까지 자식들 대접만 내주다가 갈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구씨도 자식들과 조금 거리를 두며 살아야겠다 싶었습니다. 엄마, 다음 주에 애엄마가 묵은지 좀 가지러 간다는데요. 묵은지 얼마 없어. 그냥 사 먹어. 몰라요. 비싸대요. 명절을 얼마 앞두지 않은 어느 날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구씨는 더 이상 자식들이 자신의 집에 들락날락 거리는 걸 원치 않았습니다. 반찬도 김치도 어지간하면 사서 먹어. 널린 게 반찬 가게인데 아무렴 엄마가 하는 것보다 맛없겠니? 그러자 아들은 무척 섭섭해했습니다. 이런 구씨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듯이 대꾸했습니다. 진짜 이상하네요. 주변에 들어보면 다른 엄마들은 반찬에서 가져다 주기도 하고 하지 말라 그래도 김장해서 준다고들 하는데 저희는 먹고 싶어도 못 먹네요. 남들에게 물어보세요. 자식들 먹이는 게 제일 행복하다고 그러지. 언제까지 너희 먹을 것까지 해줘야 하는 거야? 그렇게 힘든 것도 아니고 매일 가져가는 것도 아닌데요. 아들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뭐 그건 알았어요. 근데 묵은지는 애엄마가 꼭 엄마가 담근 걸로 가져와야 한대요. 그럼 명절에 가서 챙겨올게요. 또 그놈의 명절 얘기를 꺼내는 아들의 말을 구씨가 막았습니다. 이번 명절에 모임에서 여행 가기로 했어. 네? 여행을요? 그래. 여럿이서 같이 가기로 했어. 명절에요? 그분들은 자식들 없으시대요? 자식들도 요즘엔 다 지들끼리 놀지. 아니, 갑자기 무슨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너희들도 어딜 여행이라도 가던가 하라는 말이지. 갑자기 어디로 여행을 가요? 아니면 집에서라도 너희들끼리 오붓하게 있어. 아들은 기가 막힌다는 듯이 몇 번 헛웃음을 지었습니다. 사실 여행 일정 같은 건 없었습니다. 그저 집에서 편히 쉬고 싶었죠. 그런데 오지 말라고 했다가는 서운하네 어쩌네 잔소리만 들을 게 뻔해서 하는 수 없이 거짓말을 했습니다. 구씨의 입장에선 선의의 거짓말이었습니다. 여행 일정이 있다니 어쩔 수 없었는지 아들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러자 얼마 뒤에 딸에게서도 전화가 왔습니다. 갑자기 웬 여행이냐며 그럼 명절에 누구 집에서 모여야 되냐고 불평을 했습니다. 오빠가 우리 집으로 오겠다는데
나도 시집에 있다가 돌아와서 또 손님 맞으려면 힘든데. 그럼 네가 가면 되잖아. 그렇게 얘기했더니 새언니가 안 된다잖아. 참나. 시켜 먹자고 그래도 힘들다고. 그러면 그냥 따로 쉬면 되지. 안 그래도 그렇게 해야겠어. 나는 뭐 안 힘드나? 아무튼 새언니는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려고 한다니까. 그건 딸도 마찬가지였는데 그 말은 구씨도 속으로만 삼켰습니다. 그렇게 처음으로 혼자 보내는 명절. 세상 편했습니다. 밥도 평소처럼 간단하게 차려 먹고 거실에 앉아서 TV나 보고 있자니 몸도 마음도 편했죠. 아들, 딸들도 다들 저들끼리 알아서 좋은 시간 보내고 있겠거니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연휴 첫날 저녁 늦은 시간에 소파에 드러 누워있던 구씨는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는 소리를 듣고는 놀라서 몸을 일으켰습니다. 삐삐삐 소리가 멈추고 문이 덜컥 열렸습니다. 그리고 마주보게 된 아들과 구씨. 엄마, 여행 안 가셨어요? 등 뒤로 땀이 삐질 나는 것 같았습니다. 뭐라고 둘러대려고 입을 여는데 그보다 먼저 아들이 인상을 쓰며 말했습니다. 여행 안 가신 거예요? 그럼 거짓말 하신 거예요? 아니, 왜 집에 계시면서? 아들이 빈 김치통을 바닥에 내려놓고는 거실에 앉았습니다. 명절에 자식을 못 오게 하는 건 엄마밖에 없으실 것 같네요. 저들도 서로 집에 찾아가는 게 달갑지 않아서 안 모이기로 했다면서 어째서 구씨는 그러면 안 되는지 몰랐습니다. 이제는 명절에도 음식 안 하고 싶어. 몇 날 며칠 힘들고 내내 밥 차리고 치우고 이제 좀 그만하자. 지난번에도 말했잖아. 차라리 밖에서 사 먹자고. 아니면 따로 여행을 다니자고. 그냥 하시는 말인 줄 알았죠. 그냥 하는 말이 어디 있어. 너희도 내가 가면 불편하잖아. 나도 그래. 밥 차리는 것도 신경이 쓰여 힘들고. 자식도 집 떠나면 손님인데 매번 그렇게 떠들썩하게 손님 맞는 게 편하겠어? 그리고 김치도 좀 사 먹고 말이야. 구씨가 바닥에 놓인 김치통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그런 건 사 먹는다 쳐요. 그래도 명절에도 안 모이는 가족이 어디 있어요? 저희는 그러면 앞으로 어딜 가요? 그래도 집이라고 찾아오는 건데. 그 말에 또다시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죄책감 때문에 그 고생을 해가면서 자식들 맞이하는 건 이제는 지쳤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10년, 20년 더 할 자신도 없었죠. 그런데 아들은 나름 절충안이라며 제안을 했습니다. 음식 차리고 준비하는 게 힘드시다는 거죠? 그럼 명절의 음식은 각자에서 오는 걸로 하죠. 사오든 시켜 먹든. 엄마는 밥 차리지 마세요, 그럼. 예전 같았으면 좋아했겠지만 조용히 혼자 있는 명절이 더 좋았습니다. 아무리 각자 음식을 싸와도 그것들을 차려내고 치우고 청소하고 전부 구씨의 몫이 될 것이었습니다. 구씨의 집에서 모인다면 말이죠. 아들은 그것만큼은 해야 된다면서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순간 구씨도 머릿속으로 반짝하고 엉뚱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차라리 자식들이 못 찾아오도록 하자 싶었습니다. 거짓말하고 집에 있어도 이렇게 들이닥치는데 오고 싶어도 못 오는 환경이면 누구도 서운하지 않겠다 싶었죠. 아들을 그렇게 보낸 뒤에 구씨는 그 이야기를 이웃에게 했습니다. 뭐? 원룸으로 이사를 간다고? 말이 돼? 왜 안 돼? 짐도 없고. 혼자 사는데 작은 집에서 살면 좋지. 그래도 원룸은 좀 그렇지 않을까? 초라해 보이잖아. 차라리 오피스텔로 가. 좀 느낌이 덜하잖아. 이웃의 말에 솔깃했습니다.
구 씨는 자식들과 함께 살던 집에서 그대로 살고 있었기 때문에 혼자 살기엔 크기도 컸습니다. 청소하려면 허리가 아파서 방 2개는 사용도 안 하고 열어보지도 않는 상태였습니다. 처음엔 구 씨도 엉뚱한 생각이다 싶었지만 고민해보면 할수록 좋은 아이디어였습니다. 1인 가구가 살기에도 편리할 것 같았고 또 그렇게 되면 명절이고 뭐고 구 씨네 집에서 모이자는 소리는 못하겠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딸에게 하자 경악을 했습니다. 뭐? 오피스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 말이 왜 안 돼? 부동산에 물어보니까 자식들 시집장가 보내고 그렇게 지내는 노인들도 정말 많다더라. 그건 그래도. 아, 무슨 일 있으면 우리가 갈 수나 있겠어? 좁아서. 그리고 석영이도 못 맡기지. 아니야. 마음 정했어. 청소하다 골병 날 것 같아. 저기 대학병원 옆에 오피스텔 있지. 지은 지 얼마 안 된 곳. 거기 보고 왔는데 좋더라. 병원도 가깝고. 너희들도 나중에 엄마 병원 드나들게 되면 데려다 주고 그런 거 힘들 거 아니야. 병원 얘기를 하자 딸도 그런가 하고 중얼거렸습니다. 자식들이 오는 게 좋네 싫으네 했다가는 또 서운하다고 난리칠 텐데 집이 커서 이렇게 이사를 가겠다고 하니 딱히 말릴 명분이 없었죠. 그렇다고 구 씨도 자식들 피해서 허름한 골방에 들어가서 노년을 보내고 싶은 마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변 환경이 좋고 건물도 깔끔하고 전망까지 좋은 곳을 보러 다녔습니다. 그리고 자식들의 우려를 뒤로하고 몇 달 뒤에 정말로 이사를 했죠. 결과적으로는 단점보다는 장점이 훨씬 많았습니다. 아파트를 팔고 오피스텔을 사니 차익이 남아 경제적으로 좀 더 여유를 느끼게 되었고 낡은 짐들을 정리하니 삶이 가벼워졌습니다. 위치적으로도 어디든 걸어갈 수 있는 곳이라 편했고 청소도 10분이면 끝났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혼자만의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는 작은 공간이 너무 좋았습니다. 이번에 김장 안 하시겠죠? 이사한 후 며느리가 전화해서 말했습니다. 아이고, 김장은 무슨 김장? 김치 냉장고도 없애버렸어. 둘 데도 없어서. 그리고 이 좁은데 배추 늘여놓고 어떻게 김장을 하겠니? 그렇죠. 어쩌니? 반찬도 이제는 사 먹어, 알았지? 부엌도 좁아서 요리고 뭐고 못하니까. 아, 알겠어요. 핑계가 참 좋았습니다. 딸도 이사 후에 한번 와보곤 손주를 맡기지 않았습니다. 좁은 곳에서 애를 돌볼 환경이 되지 않으니 말이죠. 그리고 명절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번 명절부터는 저희 집에서 지내기로 했어요. 오실 거죠? 그래. 당일에 갔다가 저녁에 돌아올게. 그렇다고 자식들이 안 보고 싶은 건 아니었습니다. 명절엔 이제 구 씨가 자식들 집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자식들도 어쩔 수가 없는 결정이었죠. 아들과 딸은 서로 절충을 한 듯 했습니다. 며느리는 친정 식구가 없어서 어디 갈 일이 없으니 반강제적으로 장소 제공을 하게 되었는데 대신에 딸은 음식값을 대기로 했죠. 구 씨는 어떻게 되든 상관이 없었습니다. 낮에 갔다가 자식들이나 손주들 얼굴 보고 챙겨주는 음식 먹고 저녁에는 집에 돌아와서 쉬면 되니 말이죠. 앞으로 자식들이 고생 좀 하겠다 싶었지만 그렇게 모이고 싶다는데 모이고 싶은 사람들이 알아서 하게 두었습니다. 나중에 힘들면 나가서 사 먹자는 말이 나올 테죠. 진작에 이렇게 할 걸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속 시원하게 너희가 오는 게 싫다고 왜 말을 안 하냐 할 수도 있겠지만 구 씨는 자식들을 사랑했습니다.
그저 이제는 자식들 때문에 힘들고 또 원망하게 되는 일은 그만하자 싶은 것이었습니다. 어쨌거나 자식들과 사이도 틀어지지 않았고 지금의 삶도 매우 만족을 하고 있었으니 누구도 마음 상하는 일 없는 해피엔딩이었습니다. 낮에 보일러 안 켜도 별로 안 춥잖아요. 요 며칠 네가 끄고 간 거야? 네. 지난달에 가습이 엄청 나왔어요. 내가 낮에 보일러 튼 거야. 그러니까 따뜻하지. 낮에 내내 꺼두면 차가워져서 안 돼. 보일러를 그새 틀었어요. 그러면 가습이가 얼마나 나오는데요? 낮에는 좀 꺼도 되잖아요. 대신 밤에 계속 돌리잖아요. 아, 그러면 가습이 더 나온다더라. 그럴 리가 있어요? 그리고 어차피 집에 아버지밖에 안 계시는데 좀 두꺼운 옷 입고 계시면 되잖아요. 낮에는 기온도 올라가는데 그렇게 하루 종일 트는 집이 어디 있어요? 진짜 돈 아까운 줄 모르시네요. 밖에서 돈 벌어오기가 얼마나 힘든지 생각 좀 해주세요.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71세 강영기 씨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과 며느리에 관한 이야기이죠. 영하 10도까지 내려가는 한파 속에서 강 씨가 집에 혼자 있을 때는 보일러도 못 틀게 했던 아들. 아무리 그럴싸한 이유를 대봤자 제 지갑에서 나가는 돈이 아까워서였습니다. 아들의 등살에 못 이겨 강 씨는 집에 있을 때도 두꺼운 잠바를 입고 있었습니다. 평소에도 그렇게 아끼며 사는 아들이라면 이해하겠지만 자기 자신에게는 무척 관대했습니다. 아들네가 집에 있을 때는 에어컨이고 보일러고 빵빵하게 틀어댔습니다. 그리고 사돈네가 왔다며 이틀 내내 집 전체를 절절 끓게 한 아들네 외. 그래놓고는 희생은 강 씨에게만 강요하는 것이 어이가 없었습니다. 이런 후레자식인 줄은 같이 살기 전까지는 몰랐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꺼낸 이야기에 어쩌면 같이 살기로 했던 것부터가 강 씨의 아내가 떠난 뒤에 본심을 드러낸 것인 듯 했죠. 강 씨 부부는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름은 강현민이고 지금은 한 가정의 가장이 되었습니다. 강 씨와 아내는 일평생 아끼며 살았습니다. 강 씨도 아내도 전기세나 가스비에 벌벌 떨었었죠. 그리고 그래서인지 먹고 살기 좋아졌을 때도 그런 습관이 어딜 가지 않았습니다. 에어컨 좀 잠깐 켜볼까? 왜? 더워요. 덥긴 하지. 후끈하네. 씻고 와요. 선풍기 하나 더 틀면 되지. 아이고, 그래야겠다. 강 씨는 소파에서 일어나 욕실로 향했습니다. 날이 하도 더우니 에어컨 얘기를 꺼내긴 했지만 강 씨도 에어컨 바람을 좋아하진 않았습니다. 사실 강 씨 부부가 에어컨을 설치한 지도 3, 4년밖에 되지 않았죠. 그마저도 한여름에 못 견딜 정도가 아니면 잘 틀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전기세는 여름에도 다른 계절과 많이 차이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건 겨울에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집이 왜 이렇게 냉골이에요? 아직도 보일러 안 트셨어요? 아들네 가족이 어느 겨울날 강 씨의 집에 방문했을 때였습니다. 추워? 너희 온다길래 2시간 전부터 틀고 있었는데. 강 씨의 물음에 아들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그럼 원래는 이것보다 춥게 계신다고요? 두꺼운 옷 입으면 괜찮아. 누가 집에서 껴입고 있어요. 좀 보일러 좀 틀면서 사세요. 아, 당연히 엄마 아빠도 보일러 틀고 살지. 몇 시간마다 한 번씩 돌아가게 해놨어. 아내의 말에 아들이 고개를 저으며 대꾸했습니다. 이런 거 아껴서 부자 안 돼요. 부자 되려고 아끼냐? 아껴야 잘 살지. 아이고, 입김 나오겠어요.
애들도 잠바를 못 벗고 있잖아요. 그러자 강 씨가 뜨끔했습니다. 그래도 손주들 춥지 말라고 몇 시간 전에 보일러를 켰었는데 충분하지 않은 모양이었습니다. 그래도 너희 오면 보일러 많이 트는 거야. 그런데도 추워요. 작년보다도 훨씬 추워졌대잖아요. 올해부터는 좀 많이 틀고 사세요. 그리고 나이 드실수록 몸은 따뜻하게 지내야죠. 병나서 병원 가시면 치료비가 더 들겠어요. 아들의 말에 강 씨가 멋쩍은 표정을 지으며 보일러 온도를 좀 더 올렸습니다. 그렇게 집이 추운가 싶었습니다. 집에서도 늘 한 겹 두 겹 더 걸치고 산 게 당연했는데 아들은 요즘에 그렇게 사는 사람이 어딨냐며 핀잔을 줬습니다. 먹고 살기 팍팍한 시절도 아니라며 말이죠. 그 말도 영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보일러도 못 틀고 살 정도로 형편이 어려운 것도 아니었습니다. 아들 가족이 머물러 있는 내내 집안은 따뜻하게 유지됐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떠난 뒤 강 씨의 아내가 말했습니다. 현민이 말대로 우리가 너무 춥게 살긴 하나 봐요. 우리도 가벼운 옷 입고 따뜻하게 좀 삽시다. 아내의 말에 강 씨가 허 웃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아들이 올 때뿐만이 아니라 아내와 둘만 있을 때도 전보다 따뜻하게 해놓고 살았습니다. 그러니 겨울이 좀 더 살만했죠. 그렇다고 해서 가스비가 한 달에 크게 차이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2년 뒤 겨울에 강 씨의 아내는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홀연히 혼자가 된 강 씨는 처음 한두 달은 정신을 차리지 못했습니다. 유독 혹독하게 추웠던 겨울이 지나고 늦봄이 되었을 쯤엔 강 씨도 마음속에서 아내를 떠나보낼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아버지 집으로 들어와서 살게요. 어느 날 아들이 찾아와 말했습니다. 뜬금없는 그 말에 어리둥절한 반응을 보이자 아들이 말을 이었습니다. 아버지도 혼자 계시니까 불안하기도 하고요. 불안하기는 왜 불안해? 엄마 안 계신데 넓은 집에서 혼자 지내기 힘들지 않으세요? 아내가 없으니 힘들지 않은 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합가까지 생각해 본 적도 없었죠. 아들은 강 씨의 반응이 미적지근하자 함께 살면 무엇이 좋은지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어차피 좀 더 시간 지나면 아버지도 계속 혼자 사실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강 씨도 막연히 나중에 더 늙으면 자식이 하나니까 언젠간 같이 살게 되지 않을까 생각한 적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그 시기를 조금 앞당기는 것이라며 설득했습니다. 이때 강 씨는 아들이 참 효자라고 생각했습니다. 혼자 남은 부모 걱정에 이토록 합가하길 원하는 자식이 있나 싶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강 씨도 홀린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결코 그래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렇게 아들네는 강 씨의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처음엔 강 씨의 생활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같이 산다고 해서 강 씨가 할 일이 많이 늘어난 것도 아니었습니다. 아들 며느리는 강 씨에게 바라는 것이 많지 않았습니다. 몇 달 혼자 살며 집안일을 하긴 했어도 그건 혼자 지내는 살림이어서 별것 아니었지. 강 씨가 아들 며느리 뒷바리질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낮에 혼자 집에 있다 보니 가끔 청소도 하곤 하지만 큰 도움은 되지 않을 것을 강 씨도 알고 있었죠. 다만 아들네에게 짐이 되지도 않았습니다. 아들 며느리는 아침밥을 먹지 않기 때문에 강 씨는 모두들 집을 비우고 혼자가 됐을 때 아침, 점심, 저녁 세 끼를 혼자 챙겨 먹었습니다. 물론 뒷정리도 스스로 했습니다. 어차피 손주들조차 학원에 갔다가 집에 돌아오면 7시가 넘기 때문에 다들 식사 시간이 달랐습니다. 그리고 강 씨 옷은 스스로 빨았고 방 청소도 며느리가 손을 댈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합가라는 게 서로의 삶을 많이 바꿔놓지 않았었습니다. 밤에만 잠깐씩 집을 공유하는 사이 같기도 했습니다. 만약 강 씨가 아니라 아내가 혼자 남았다면 아들네에게 더 도움이 되었을지도 몰랐습니다. 처음엔 그렇게 평화가 유지가 되었습니다. 얼굴 볼 시간도 길지 않기 때문에 부딪힐 일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얼굴을 보지 못해도 갈등은 충분히 일어날 수 있었죠. 강 씨는 거의 20년 만에 아들과 함께 살며 내 아들이 이런 놈이었구나 하고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아니, 에어컨을 밤새 틀어놨어? 아, 새벽에 너무 더워서요. 아이고, 온도를 좀 높이던가. 아님 예약을 해놓던가 하지. 아들은 거실이며 방이며 모든 집안의 에어컨을 새벽 내내 빵빵하게 켜두었습니다. 가장 낮은 온도로 말이죠. 아침에 일어나서 느껴지는 냉기에 강 씨는 무척 놀랐습니다. 아들은 강 씨의 말을 듣는 둥 마는 둥 했습니다. 시원하게 사는 것까지는 좋지만 낭비하는 것과는 달랐습니다. 관리비가 많이 나온 것을 언급하자 아들이 대답했습니다. 그거 얼마나 나온다고요? 그리고 저희는 밤에만 트는데요. 아들이 미심쩍은 표정으로 강 씨를 쳐다보았습니다. 관리비가 많이 나온 게 어째서 제 탓인지 모르겠다는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강 씨가 혼자 살 때는 아주 더운 한여름에만 잠깐씩 틀기 때문에 몇만 원이 더 나오는 정도였지만 아들이 들어오고 에어컨을 튼 관리비가 30만 원이 훌쩍 넘게 나왔습니다. 가장 더운 달도 아니었는데 말이죠. 그래놓고 씻는 것은 뜨끈뜨끈한 물로 씻으니 가스비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건 여전히 강 씨가 내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많이 나올 줄 몰랐으니 내던 사람이 내자 싶어서였죠. 강 씨가 한숨을 푹 쉬자 아들이 인상을 쓰며 말했습니다. 그럼 관리비랑 가스비는 제가 낼게요. 아들은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 강 씨가 잔소리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기가 막혔지만 강 씨도 그래라 하고 말았습니다. 자기가 낸다는데 더는 잔소리하지 않았습니다. 좀 줄이라고 몇 번 말했는데도 안 들었으니 스스로 낸다면 알아서 절약하지 않을까 싶었죠. 하지만 그래서인지 아들이 그때부터 전기세나 가스비에 신경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래도 전에 아들이 살던 아파트보다 평수가 좀 더 크고 신축 아파트도 아니기 때문에 냉난방비가 무시할 금액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절약이라는 것이 점점 도가 지나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강 씨에게만 말이죠. 여름에는 차라리 양반이었습니다. 강 씨가 에어컨을 별로 쓰지 않아서였는데 문제는 겨울이었습니다. 바깥 기온이 영하 10도까지 떨어지면 낮에 아무리 빛이 들어도 실내 온도가 뚝 떨어졌습니다. 지은 지 20년이 넘은 아파트라 그런지 방안이 잘 되지 않아서인지 보일러를 끄면 바닥이 순식간에 식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아들도 춥다며 난리를 쳤던 것이었죠. 그리고 아들도 그렇게 아끼고 살면 궁상맞다 어쩐다 했기에 그간 따뜻하게 살다 보니 이제는 보일러를 계속 꺼두면 강씨조차 추웠습니다. 그래서 낮에도 한두 시간씩은 꼭 틀고 있었죠. 아이고, 왜 이리 춥냐? 아들 며느리는 출근하고 아이들은 학교에 가고 난 평일 오후였습니다. 오후 1시쯤 되었는데 어째서인지 집이 평소보다 추웠습니다. 보통 이 시간쯤이면 다른 시간보다 따뜻한데 말이죠. 그래서 보일러를 들여다보았는데 외출 버튼이 눌러져 있었습니다. 요즘 강 씨는 3시간마다 30분씩 돌게끔 설정을 해두었는데 말이죠. 누가 누른 거야? 오전에 한두 차례 더 돌았어야 했는데 그러지 않아서 바닥이 찼습니다.
강 씨가 고개를 갸웃거리며 난방을 누르자 실내 온도가 많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누가 잘못 눌렀겠거니 생각했는데 그날 이후로 자꾸만 보일러가 꺼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흘째가 되던 날, 그날따라 일찍 퇴근한 아들이 가방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집이 훈훈하네요. 오래됐어도 건물을 튼튼하게 잘 지었나 봐요. 강 씨가 무슨 말을 하나 쳐다보자 아들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것 보세요. 낮에 보일러 안 켜도 별로 안 춥잖아요. 요 며칠 네가 끄고 간 거야? 네. 지난달에 가습이 엄청 나왔어요. 오늘 낮에 보일러 튼 거야. 그러니까 따뜻하지. 낮에 내내 꺼두면 차가워져서 안 돼. 그러자 아들이 놀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니, 그새 틀었어요? 그새 틀었냐는 말에 강 씨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러면 가습비가 얼마나 나오는데요? 낮에는 좀 꺼도 되잖아요. 대신 밤에 계속 돌리잖아요. 황당했습니다. 저들이 퇴근해서는 밤새 뜨끈하게 보일러를 켜는 아들 며느리. 아, 그러면 가습이 더 나온다더라. 그럴 리가 있어요? 그리고 어차피 집에 아버지밖에 안 계시는데 좀 두꺼운 옷 입고 계시면 되잖아요. 낮에는 기온도 올라가는데 그렇게 하루 종일 트는 집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서 혼자 있는데 어쩌고 저쩌고 하며 궁시렁거렸습니다. 그러니까 혼자 있으면서 가습이 아깝게 왜 보일러를 틀어대느냐 하고 불평을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기가 찼습니다. 합가 전에 춥게 살 때는 이런 것에 아껴서 부자 안 된다며 따뜻하게 지내라더니 그 돈을 자신이 내게 되니 강 씨가 쓰는 한 푼이 아까운 듯 했습니다. 그렇다면 저들도 아껴야 할 텐데 아들은 유독 강 씨에게만 절약을 강요했습니다. 그렇다고 한겨울에 틀어놓은 보일러를 말도 없이 꺼버리고 출근하는 아들이 참 괘씸했습니다. 주말 낮에는 자신도 보일러를 틀어두며 말이죠. 그러자 아들이 도리어 황당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그땐 식구들이 여럿이 있으니까 그렇죠. 꼭 냉난방비가 강 씨 하나 때문에 많이 나오는 것처럼 말하는 아들. 강 씨가 기가 차서 헛웃음을 짓자 아들이 되도록이면 아껴달라는 말을 하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강 씨도 한창 추울 때만 지나면 덜 켤 생각이었습니다. 낮에 틀어봤자 얼마나 튼다고 그것으로 이렇게 눈치를 주는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돈 내는 사람이 하도 난리를 치기 때문에 강 씨도 눈치를 안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도 아들은 보일러를 제 손으로 끄고 출근했습니다. 강 씨가 한숨을 푹 내쉬고 오랜만에 두꺼운 옷을 꺼내 입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봤더니 너무 추웠습니다. 그러자 아들이 원망스러웠습니다. 강 씨가 한창 아낄 때도 이 정도 날씨면 보일러는 켰습니다. 물도 차갑고 집안에 있는데도 밖에 있는 것처럼 손발이 시렸습니다. 아이고, 안 되겠다. 옷을 껴입어도 늙은이가 몸을 너무 옹성그리고 있어서 그런지 뼈마디가 아려올 지경이었습니다. 그래서 강 씨는 그냥 보일러를 켰습니다. 또 뭐라고 한다면 가스비를 강 씨가 내는 한이 있어도 안 되겠다 싶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강 씨는 몸살이 나서 들어누웠습니다. 낮엔 썰렁하게 있고 밤엔 뜨끈하게 있으니 감기에 안 걸릴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 며느리가 출근하고 한참을 누워있다가 뒤늦게 나와보니 거실이 썰렁했습니다. 싸늘하게 식어버린 방바닥을 짚어보고는 서글픈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역시나 오늘도 말도 없이 보일러를 꺼버리고 간 아들. 아침에 몸이 안 좋은 걸 제 눈으로 확인하고 갔음에도 꼭 이래야만 했는지 울분이 치밀었습니다. 꺼진 보일러를 다시 켜기만 하면 그만이지만 섭섭한 마음까지 어쩌진 못했습니다. 강 씨는 보일러를 다시 난방으로 돌리고
희망 온도를 24도로 맞췄습니다. 이대로라면 몇 시간이고 보일러가 돌아갈 듯 했습니다. 그리고는 옷차림을 가볍게 하고 다시 자리에 누워 눈을 감았습니다. 그렇게 하루 종일 밥도 먹는 둥 마는 둥 하고 해열제만 하나 먹고 내리잤습니다. 그리고 소란스러움이 느껴져서 눈을 떴습니다. 잠시 뒤에 아들이 강 씨의 방문을 열었습니다. 아직도 몸이 안 좋으세요? 아니, 이제 좀 낫다. 강 씨는 칼칼한 목을 가다듬고는 자리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갔습니다. 근데 집이 왜 이렇게 더워요? 24도에 맞춰진 온도는 강 씨가 느끼기엔 딱 따뜻하고 좋았습니다. 아들은 지금 막 들어왔는지 집안이 덥게 느껴진 모양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넥타이를 잡아 풀며 중얼거렸습니다. 아씨, 또 왕창 나오겠네? 한숨처럼 내뱉은 말에 강 씨는 벼락 같은 분노를 느꼈습니다. 그러면 아플 때도 가습이 아낀다고 정승 떨어야 하냐? 그렇게 살지 말라고 했던 건 너 아니야? 갑작스러운 강 씨의 외침에 아들이 당황하면서도 덩달아 화를 냈습니다. 아니, 땅 파면 돈이 나와요? 그러면서 자기가 얼마나 밖에서 힘들게 일하고 있는지 토로했습니다. 관리비 내고 난방비 내면 월급의 많은 부분이 나간다며 강 씨를 철없는 노인네 취급을 했습니다. 누군 돈을 안 벌어봤는지, 그리고 지금 자신들이 누구의 집에 얹혀 사는지 잊은 듯 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은근한 목소리로 강 씨를 떠보듯이 말했습니다. 그러면 엄마 보험금이라도 저한테 주세요. 목돈이 좀 있어야 제가 집살림을 꾸려나가죠. 웬 얼토당토 않는 말인지 몰랐습니다. 아내가 죽고 받은 보험금이 많지도 않았지만 많다고 하더라도 그걸 아들에게 줄 생각은 없었습니다. 강 씨에게도 앞으로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고 내 몸 아프면 자식에게 손 벌리지 않을 생각으로 그 돈은 한 푼도 안 쓰고 고스란히 통장에 있었습니다. 됐다, 이놈아. 더럽고 치사해서 가습비는 내가 낸다. 여름엔 관리비도 내고. 대신에 너는 월세 내놔. 월세라뇨? 너도 공짜로 얹혀 사는 거잖냐? 그러면 그 돈은 줘야지. 집 얘기도 나왔으니 말인데 어차피 아버지 앞으로 노후는 제가 책임지는 건데 집도 주시죠. 참 속이 보이다 못해 투명하기까지 했습니다. 지금도 보일러 하나 맘대로 못 틀게 하는데 무슨 노후를 어떻게 책임진다는 것인지 몰랐습니다. 강 씨의 눈에는 그저 강 씨의 재산을 뺏어가려는 강도로 보였습니다. 강 씨는 헛소리하지 말라며 일축했습니다. 아들과의 대화를 끝내고 방으로 들어와 버렸지만 회의감이 들었습니다. 자신이 왜 이런 놈이랑 같이 살아야 하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합가한 지 1년이 채 되지 않았음에도 이런데 앞으로 죽을 때까지 함께 살아갈 자신이 없었습니다. 강 씨는 그날 이후로 아들과 냉전 아닌 냉전 중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름쯤 뒤에 강 씨는 주말 동안 집을 비워야 했습니다. 강 씨의 남동생 둘과 시골에서 모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주말 동안 아들이 처가 식구들이 집에 와도 되는지 물었습니다. 말이 묻는 것이지 이미 일정은 정해진 듯 보였죠. 이제는 그러거나 말거나였습니다. 그리고 약속된 날에 강 씨는 시골로 내려갔습니다. 금요일 오후에 내려가서 일요일 오후에 돌아오는 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일요일 오후에 집으로 출발하려다가 강 씨가 멈칫하고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제 올라갈 건데. 사돈은 아직 계시냐? 네. 근데 이제 금방 가신대요. 그래. 그럼 출발한다. 강 씨는 전화를 끊고 터미널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3시간 정도가 지나서 오후 5시에 집에 도착했을 때
강 씨는 다른 집에 잘못 들어간 줄로 착각할 뻔했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후끈한 기운이 느껴질 정도로 집안이 따뜻하다 못해 뜨거웠습니다. 아니, 집이 왜 이렇게 절절 끓어? 강 씨가 신발을 벗으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맨발을 올려놓자 느껴지는 뜨거움에 깜짝 놀랐습니다. 오셨어요? 며느리가 그런 강 씨를 아른 채 했는데 차림새가 한여름이 따로 없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반팔에 반바지를 입고 있었고 손주들은 민소매 티셔츠를 입고 있었습니다. 아마 옷장 깊숙이 넣어놨던 옷을 꺼내어야 했을 텐데 말이죠. 기가 차서 쳐다보고 있자 아들이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변명했습니다. 아, 장모님이 춥다고 하셔서요. 그러면서 이틀 내내 한시도 끄지 않고 보일러를 돌렸다는 아들의 말에 강 씨는 할 말을 잃어버렸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이틀 동안의 가스비가 한 달 돌린 가스비보다 더 나올 듯 했습니다. 아들은 그새 강 씨와 나누었던 대화들을 잊은 듯 했습니다. 낮에는 안 틀어도 따뜻하다며. 강 씨의 입에서 저도 모르게 따지는 말이 나갔습니다. 그러자 아들이 뒤통수를 극적거리며 말했습니다. 장모님이 추운 건 잘 못 견디신대요. 그러면서 손님이랑 비교를 하냐며 말을 얹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한여름 차림으로 돌아다닐 정도라니. 그래놓고 강 씨 보고는 외투를 더 걸쳐라 어째라 하며 잔소리했던 아들은 어디로 가버린 것가 싶었습니다. 너희는 참 덥나 보다. 나는 털잠바 입고 산다, 낮에도. 참. 그러면 사돈한테도 관리비 받아라. 강 씨가 비꼬자 아들이 짜증스러운 투로 대답했습니다. 치사하게 왜 그러세요? 너야말로 나한테 치사하게 관리비 받잖냐? 아, 손님이랑 같아요? 정 그러시면 제가 이달에 가스비 더 낼게요. 진짜 애도 아니고. 지금 돈이 아까워서 그런 줄 착각하는 아들이 어이가 없었습니다. 뭐가 잘못된지도 모르고 성질만 부리는 아들에게 실망도 컸죠. 그래도 그렇게 비교하지 마세요. 그러는 장인어른이랑 장모님도 서운하시죠. 저희가 아버지만 모시고 사니까. 그래서 딸 집에 마음대로 오지도 못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섭섭해하지 말라는 아들. 모시고 살긴 뭘 모시고 살아. 네가 나한테 용돈이라도 한 푼 주기라도 했냐? 같이 살면서 생활비라도 한 푼 줬냐? 관리비 낸 건 네가 쓰는 만큼 나온 거고 같은 공간에 산다고 모시고 산 거야. 명의가 아버지 거라고 해서 저희가 안 모시고 살았다고 볼 수도 없죠. 그래? 그러면 나는 아쉬울 거 없으니까 나가서 서운하다는 처갓집 식구 모시고 살아라. 그리고 강 씨는 이런 나쁜 놈 하며 중얼거렸습니다. 이거 보세요. 아버지 집이라고 마음대로 하시려고 하죠. 수 틀리면 나가라고 하시고. 이렇게 아들 기를 죽이고 싶으세요? 제 집 아니라고 이런 식으로 눈치를 주시냐고요. 참. 눈치? 누가 누구 눈치를 봤다는 거야? 돈 안 벌고 집에 있으니까 에어컨도 보일러도 마음대로 못 켜게 하는 게 눈치 아니야? 강 씨가 기가 찬 웃음을 뱉으며 말했습니다. 너야말로 어쩌면 그럴 수가 있냐? 그거 좀 낸다고 부모가 아프든 말든 지 돈만 아깝다 그러고 그러는 너는 내 집에서 돈 한 푼 안 내고 살면서 말이야. 또 그 얘기. 이래서 명의를 달라는 거였어요. 명의? 내 집이어도 내 맘대로 있지도 못하게 하는데 이 집을 너 줘버리면 내가 제명에 살겠냐? 지겹다, 지겨워. 궁상 떨며 살지 말라더니 네가 날 궁상스럽게 만들고 있잖냐? 제가 언제요? 그냥 아끼자는 거지. 이 말 저 말 길게 할 것 없어. 그냥 이쯤 하고 찢어지자. 찢어지자뇨.
지금 그깟 보일러 때문에 이러시는 거예요? 그깟 보일러 좀 내가 키고 싶을 때 키고 살자, 좀. 따로 살면 얼마나 좋냐. 너는 낮에 보일러 끄고 돈 아끼고, 그러자 아들이 당황스러워했습니다. 애초에 합치는 게 아니었다. 뭘 모시고 살아? 내가 너무 많은 걸 바란 거지. 그렇다고 나가라고 하시는 건 아니죠. 그럼 내 집인데 내가 나가리? 아들이 분한 듯 씩씩댔고 며느리가 옆에서 불안하게 쳐다보았습니다. 며느리도 똑같았습니다. 이럴 거면 뭐하러 집에 들어온 것인지. 정말로 단지 보험금이나 집을 가져가기 위해서 들어왔을지도 몰랐습니다. 아들 며느리의 그간 태도를 보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생각이었습니다. 강 씨는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그런 의심조차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 가능성도 같이 산이 생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나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당장 무슨 돈으로 나가서 살아요? 집 한 돈 있을 거 아니야. 그 돈이 그대로 있진 않죠. 1년간 그 돈이 줄었는지 늘었는지 그건 강 씨가 신경 쓸 부분이 아니었습니다. 이대로 살다가는 80대까진 가보지도 못하고 아내 뒤를 따라 갈 것 같았습니다. 잔말 말고. 전세를 가든 월세를 가든 그건 너희가 알아서 해. 아버지, 그래. 내가 네 아버지다. 그건 알고는 있는 거냐. 네놈 키워준 아버지. 잊은 줄 알았다. 강 씨는 아들의 죽는 소리에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놈이 내 아들이라고 생각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부모를 뜯어먹을 생각만 하는 자식이 무슨 자식인가 싶었습니다. 같이 살아보기 전에는 몰랐습니다. 아내가 떠나서 그런 건지 아니면 원래 이런 자식이었는지. 어쨌거나 중요한 것은 더 이상 같이 살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정 안 나가겠다고 버티면 나도 어쩔 수 없어. 차라리 내가 이 집을 팔아버리고 이사가마. 그러자 아들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들네가 짐을 안 뺀다고 하더라도 결국엔 계속 여기서 살 수는 없었습니다. 조금 늦출 수는 있겠지만 말이죠. 강 씨의 표정에서 굳은 의지를 느꼈는지 아들도 심각해졌습니다. 가스비 얼마가 나오든 마음대로 트세요. 그럼 되잖아요. 그 말에 강 씨가 피식 웃었습니다. 못되고 어리석기까지 한 아들. 그나마 남아있던 애정도 사라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보일러를 틀든 에어컨을 틀든 알아서 할 테니까. 남의 집 일에 신경 꺼라. 그리고 강 씨는 아들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얘기 좀 더 하자며 아들이 붙잡았지만 강 씨는 더는 소모적인 대화를 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강 씨는 열흘 안에 집을 비워주지 않을 시에는 짐을 빼버리겠다고 최후의 통첩을 했습니다. 그러자 아들을 며칠 버티더니 퇴근 후에 집을 구하러 다녔습니다. 강 씨와는 이제 대화가 통하지 않는다는 걸 깨달은 모양이었죠. 그렇게 아들은 들어온 지 1년이 되지 않아 다시 나가게 되었습니다. 강 씨와 아들의 사이는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그게 다른 것도 아닌 보일러 때문에 생긴 일이라고 생각하니 조금 웃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보일러가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강 씨와 아들 사이는 서로에게 무엇도 아깝지 않은 부모 사이와는 거리가 먼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탄이 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강 씨는 다시 혼자 남은 집이 평화로웠습니다. 하지만 씁쓸하기도 했죠. 무엇보다도 마음이 고단하고 괴로웠습니다. 그렇게 아들을 쫓아내고 마음이 편할 부모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같이 살던 때를 떠올리자면 더욱 고통스러웠습니다.
돈이 아깝다며 눈살을 찌푸리고 보일러를 끄던 그 모습이 아직 생생했습니다. 마음 아파도 이미 벌어진 일이고 되돌릴 수도 되돌릴 생각도 없었습니다. 아들이 뒤늦게 반성한다고 하더라도 강 씨의 마음이 죽기 전에 풀릴지도 의문이었습니다. 앞으로 10년을 살지 20년을 살지 모르겠지만 건강하게 살 날이 길지는 않은 건 분명했습니다. 나중에 자식이 아쉬워질 일이 없게끔 노후 대비라도 잘하자 싶었습니다. 말년에 돈마저 없으면 비참할 테니 말이죠. 강 씨는 따뜻한 거실에 앉아서 TV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머릿속에서 서서히 아들의 모습을 지웠습니다.